홍성역사문화연구회 주관으로 청란공신 임득이 장군 학술 세미나 개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임득이 장군은 1596년도 이몽학이 난 당시에 홍가신과 함께 홍주성을 지킨 임득이 장군이 이때 이 공으로 해서 청란공신에 요군되었고요. 평성공에 또 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평택 임씨는 임득이 장군을 비롯한 형제 8명과 아들하고 또 조카 9명이 대를 이어서 노군을 받은 홍성의 대표적인 명문가 중에 명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됐던 임득이 장군의 묘역의 성화사업이 현재 허당 지금 2008년인가요?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저 지지부인 적이 있는데 마무리를 하고 또 그 밖에 지금 현재 발굴이 좀 덜 된 그러한 분들도 함께해서 좀 더 넓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청란공신이 임득이 장군의 가계와 활동을 학술적으로 유명해서 하면서 임득이 장군의 유적을 활용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란공신 임득이 장군이 이제 진압한 난이죠. 이몽학의 난이 어떻게 해서 이제 발생하게 된 건지 자세한 내막을 발표해 주실 김경 선생님이 발표해 주셨고, 그다음 두 번째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이 다른 기록에 비해서 밀란군의 숫자를 좀 과장하게 표현했습니다. 선조실록하고 선조수정실록을 좀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조수정실록에 좀 많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배층에 의한 수탈로 고통스러운 생활하던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선조실록이든 수정실록이든 난중장록이든 최미록이든 그 당시의 기록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33쪽 가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이몽학은 7월 6일날 일으켜서 10일날 홍주성을 진격하는데, 밀란군의 홍주성 진격에 따라 홍주 목사 홍가시는 민병을 모으고 무장 임득이 장군 박명현 전 병사 신경영 등을 불러서 수성 대책을 논의합니다. 성 밖의 민가가 반군의 거점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서 화포와 하전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이희 신수라고 하는 고을 관속 두 사람을 위장 항복시켜서 밀란군에 보내지요. 그래서 밀란군의 공격을 지연시켜버립니다. 홍주에 살던 임득이 장군은 형제와 가솔, 홍주 지역민 800여 명을 이끌고 읍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홍주 목사 홍가시는 관내에 있던 박명현을 불러서 임득이 장군에 협력토로 갑니다. 밀란군의 입세가 충남 서북부제로 확산되었지만 청란공신 임득이 장군의 적극적인 의지는 이들 진압에 기반이 됩니다. 결국 7월 11일, 12일로 넘어가면서 밀란군은 결국 자체 내 부하의 이몽학의 목이 잘리면서 진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에서 청란공신의 이 활동 내역들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 이제까지 청란 5공신에 대한 개별 개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라는 이론을 화두가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이 화두가 좀 더 구체성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밀란이라고 하는 이몽학의 난, 그 난을 진압했던 청란공신에 대한 공, 이런 부분들이 잘 접목이 되어서 요즘 흔히 쓰는 트렌드의 표현대로 융복학적인 사고와 그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그의 생애 중 임진전쟁 당시 홍성 전투와 전랑 후 그에 대한 공식 책봉 과정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행적뿐만 아니라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신 책봉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학계에 아주 자세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청란 공신 교수를 둘러싼 여러 제도와 문서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재론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평택임시 족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겠으나 정치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평택임시 족보는 정치적인 의미, 그라는 것은 조선 전기의 살인의 도통이라는 것도 있고 18세기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서인 성향의 가계 인물들을 좀 중시하는 그런 경향에서 편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족보의 사라진 성격 그리고 그 차별성들을 조금 더 부각하는 연구가 되지 않겠나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족 기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1764년 간행한 평택시 족보는 개보에 앞서 묘지문과 행적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록은 16세기에서 17세기 중간에 이르는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 기록을 담고 있는 묘지, 비명, 묘가 등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16세기 전반에 작성한 자료는 임천, 나설, 임백근, 정경부인 정시, 임만근의 묘지명들입니다. 이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그 경향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915년 홍관 전한 한효원이 지은 임첨의 행적을 기록한 직장공 묘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임식의 8명의 아들과 9명의 손자가 청남공신, 청남오정공신 등으로 흔드는 전조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충청 우도에는 이제 공주하고 홍주가 가장 여기서는 이제 중심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왕조실록을 보면 제멸합니다. 진관체제라고 하는 국방체제 속에서 보면 내포와 연해 지역을 방어하는 군사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제 그 홍주예요. 그 다음에 호남에서 호남을 통해서 어떤 적이 서울을 향해서 북상에 올라오면 공주가 그걸 막아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중요한 지역이 이제 홍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홍주가 이몽학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해버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홍주가 붕괴돼 버리면 민심이 말이죠 완전히 돌아서게 되면서 아마 이몽학의 이 밀란 군대가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고 아마 감당하기 힘든 아마 태풍 같은 형태로 커질 거다. 그래서 이제 홍주에서 막아야 된다 하는 명분을 분명히 하는 바람에 최후가 반대로 이제 홍주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홍가신 목사는 무관 출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를 한다고 하는 원칙은 정했지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장 출신의 인물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제일 먼저 홍가신의 이와 같은 그 요청에 응했던 인물이 임디기 장군이에요. 그래서 임디기 장군이 7월 6일 날 홍산에서 반란이 터졌다 하는 사건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되는데 듣는 거는 정산에서 소식이 오는 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7월 6일 날 밤에 저녁에 이제 사건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7월 7일 날 아마 이제 그 소식이 전달됐을 건데 그 당일 날 바로 임디기 장군이 홍주성에 제일 먼저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홍주에 다행히 아주 전쟁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와 있다. 그게 누구냐면 박명현 장군이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홍가신이 이 편지를 보내니까 박명현이가 그 다음 날 들어옵니다. 최후 장군이 7월 10일 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올 때가 오전 한 10시쯤이에요. 10시에서 11시 사이. 그런데 곧 오후 3시쯤에 반란군이 바로 홍주성으로 밀고 들어와서 창을 에워싸고 포진을 이제 딱 하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홍가신 목사가 약간 하루 정도를 갖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수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을 갖다가 밀정같이 보내가지고 하루를 늦추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었죠. 그래서 임디기 장군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이제 이 무장으로서의 전투 전문가이었고 또 아주 훌륭한 박명현 장군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함께 이제 동조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최후 장군까지 들어오면서 무장이 이제 3사람이나 말이죠.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이와 같은 진압군의 핵심으로 이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반란군들이 이제 미치기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홍주성을 방어해야 되겠다는 그 민심도 완전히 이제 안정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임득이 장군의 역할은 대단히 이제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임득이 장군이 혼자만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임득이 장군의 그 형제들, 그 다음에 또 아들들, 조카들 해가지고 일가 가족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은 이모왕난의 진압에 참여를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청남공 시인을 우리가 그 책봉을 할 때 임득이 장군은 그 청남공 시인 3등이지만 이제 이때 참여했던 분들을 또 원정공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책봉을 하거든요. 그때 임득이 장군 형인 임득인이라는 분이 청남공신 그 원정공신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제들, 또 조카들, 아들들, 이들이 전부 다 합쳐서 15명인가요? 16명인가요? 예, 이분들이 전부 다 공신으로 책봉입니다. 그러니까 일가에서 이렇게 많은 공신이 배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전적으로 이모왕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가문이 전체가 다 동원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총력적으로 이 진압에 참여를 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공식적인 그 공신 책봉은 말이죠. 임진왜란이 완전히 종식된 1601년, 이 선조 34년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선조 37년 6월 25일 날 결정이 되는데, 공식적인 공신에 대한 명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등은 홍가신, 2등은 처음같이 이제 박명현, 최호, 그 다음에 이제 3등은 신경행, 임득이 장군. 그래서 3등이 원래 10명이었던 것을 2명으로 이제 줄여서 결국 최종으로는 전공신은 5명으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있었던 그 3등 공신 중에 8사람은 원정 공신으로 밑으로 매기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정부시 자일동 축석고개에 있었습니다. 1912년 9월 19일에 이제 임득이 장군이 55세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이때 돌아가시게 되면서 증직을 정립금을 받으시고 예배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 당시 경기도 양주 지역에 장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축성령의 묘소를 쓰게 되면서 임득이 장군 둘째 아들 이웃집이라는 분이 이제 신도사를 했다라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이 것을 미련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동네에 이제 집성촌 일부 살았다고 하고, 현재까지도 이제 한 20여 호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35년 지난 1947년에 이제 홍성 현재 묘소가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그쪽에 위정부 쪽에는 현재 이제 묘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만 남아 있는데 평택시 가문에서 그거를 좀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1293년에 승모비를 세운 바가 있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96년에 축성형 서정비, 거기가 이제 평택시 동산으로 좀 사용이 됐으니까 이런 기석들을 세워서 좀 의미를 좀 되살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실은 그 묘소만 옮겨왔던 것 같고, 1637년 옮겨올 때 그 당시 위정부에 있었던 그 문인석이 위정부에 그냥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2007년도에 충남역사박물관으로 이제 평택 중심에서 기탁을 하게 되면서 현재 충남 공주에 있는 충남역사박물관에 있습니다. 이모왕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서 충남공신 3등에 책봉된 임득이의 가계와 생애를 고찰하고 계시고요. 이 연구는 1764년 영조 40년 초간된 평택입시 족보에 수록된 묘갈 묘지 등을 통해서 임득이의 선대 가족에 대한 인식의 축적 배경을 살펴보고 족보 관행과 각통 정리의 추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좀 세분에 하면은 4개, 5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네요.
네, 발표자께서. 그 임종직의 두 아들 계열들을 가지고 평택 임시를 다 예단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면 과정 속에서 또 족보의 도입부에 그 법례 앞에 나옵니다. 법례보다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선택 다 모든 사람들 행적을 다 싣지는 않았죠. 물론 그 족보를 가령 주국당한 자기 할아버지를 싣습니다만은 이런 삶 행적을 적는 것, 선택한 것들을 청구해 봤을 적에 조선군은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주둔하고 있었는가와, 그래서 이 당시 조선군의 좀 지휘 체계가 당시의 휴전 상황이긴 하지만 그 지휘 체계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한현희와 이공학의 관계예요. 한현희라는 인물이 사실은 이 군 경력뿐만 아니고 상당히 그 노련한 그런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임득위 장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평택임시 가문들이 홍주를 살렸던 가문이었구나. 그때 그곳이 함락이 되었더라면 한양까지 1000명이 2000명이 되고 2000명이 3000명이 돼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가장될 수 있겠지만 홍주를 살린 가문이 아닐까. 이무왕 란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조선을 구한 큰 청난 공신인데 이분들을 역사 인물에 꼭 넣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시기적으로도 조선 중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홍성 출신이신 그리고 온 가족과 친지를 다 끌어서 이제 그 난을 진압하는데 가장 많은 공을 세우신 이 임득위 평택임시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꼭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임득위 장군의 14대 손 추석입니다. 포천에서 왔습니다. 그 포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초 사패지였던 곳인데 거기에 둘째 아드님이 그 시녀살이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인근에 터를 잡고 그냥 주저앉아서 일가를 이뤘던 곳인데 거기가 지금까지 400년이 되어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홍성군에서 또 학술단지에서 이렇게 많이들 이런 좋은 자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성을 대표하는 청란공신이 아니었으면 홍주가 무너지고 서울까지 이 밀란군들이 진입해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임득위 장군을 비롯한 청란공신인데 이분에 대한 선양은 정치는 물론이고 이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문중에서 갖고 계시는 자료들을 좀 내놔 주시고 있다고 한다면 연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임득위 장군에 대한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화두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득위 장군님의 업적과 성과에 걸맞는 어떤 성역화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문중은 물론이고 모든 이 임득위 장군님을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